안녕하세요. 1964년 대한민국으로 잠시 시간을 돌려볼까요? 6.25 전쟁 끝난 지 10여 년. 여전히 배고팠던 시절이죠. 네,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폐허 위에서 이제 막 뭔가 해보려고 하던 때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미국이 좀 뜻밖의 제안을 해옵니다. 베트남에 같이 갑시다. 싸웁시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머나먼 남의 나라 전쟁에 가야 했을까요? 단순히 6.25 때 빚 갚기 아니면 그 20살 청년들한테 그 정글은 또 다른 의미였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그 숨겨진 이야기들, 또 정글 속 병사들의 삶,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흔히들 참전 명분으로 자유수호, 또 피해 동맹 이런 걸 이야기하죠. 6.25 때 미국 도움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 이런 논리. 네, 그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이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속사정이 보입니다. 시간을 파병 결정보다 3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61년입니다. 61년이요? 파병 결정 한참 전인데요. 네, 5.16으로 막 집권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케네디 대통령한테 먼저 파병 의사를 밝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요. 미국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겠다고 했다고요? 그건 정말 좀 의외인데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당시 박정희 정부가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절박했어요. 세 가지 위기요? 네, 첫째는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국내외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죠. 정통성 위기. 그래서 미국의 지지가 절실했습니다. 미국이 인정이 필요했군요. 네, 둘째는 안보 위기. 북한은 계속 위협적인데 미국이 베트남에 신경 쓰다가 혹시 주한미군 패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컸고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심각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돈도 기술도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정통성, 안보, 경제. 이야, 정말 벼랑 끝이었네요. 근데 그 파병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었다? 뭐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파병 카드가 이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뭐랄까 신의 한 수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신의 한 수라. 네, 파병하면 미국 지지 얻어서 정권 안정되고 정통성, 또 피를 같이 흘렸으니까 주한미군 계속 잡아둘 수 있고 안보. 그러면서 그 대가로 경제 지원, 군사 지원 받아내고 경제. 이게 이제 자유수호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실제 참전했던 병사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가면 돈 번다더라. 이게 가장 와닿는 이유였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동기였을 겁니다. 당시 파병병사 월급이 한 50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50달러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7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원 초봉이 100달러가 채 안 됐어요. 와, 은행원보다 더. 이건 일본과 월급의 15배 수준이다 이런 광고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그 가치가 뭐 어마어마했죠. 심지어 장관보다 월급이 많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장관 월급보다 많다는 소문까지? 그만큼 돈의 가치가 절박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돈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이었을 텐데요. 엄청났습니다. 이 병사들 또 기술자들이 1965년부터 73년까지 고국으로 보낸 돈, 이게 외화로 수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 돈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 그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 그 상당 부분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경부고속도로까지? 네, 정말 가난한 나라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말 그대로 조국의 대동맥을 만든 셈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근데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건데
반대 목소리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윤보선, 장준하, 김대중 같은 야당 지도자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젊은이들 피 팔아서 정권 유지하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감이나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왜 그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당시가 군사 정권 시절이었잖아요. 정부의 통제력이 막강했습니다. 언론은 뭐 거의 통제됐다고 봐야 하고 반대 의견 내는 사람들은 억압받았죠. 정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여론을 만들었나요? 파병을 좀 좋게 포장했겠군요. 네,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죠. 파병이 자유를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다. 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요. 성전이자 기회다. 네. 그리고 1967년부터는 병역 기피하면 형사고발하고 대학생들도 막 징집하고 이러면서 반대 여론을 더 위축시켰습니다. 결국엔 국가안보라는 큰 명분하고 또 돈 벌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욕망,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희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파병은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베트남 정글로 가게 됩니다. 그곳 미군도 상당히 고전했던 곳인데 특히 베트콤들의 땅굴 전술, 부비 트랩 이런 게 악명이 높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글 자체가 베트콩에게는 무기였죠. 뾰족한 대나무 창 같은 부비 트랩, 또 거미줄처럼 얽힌 땅굴망, 그 안에서 생활도 하고 작전도 하고 미군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낯선 공포 앞에서 한국군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좀 달랐나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기서 한국군의 어떤 독특한 강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6.25 경험이죠. 특히 지리산 같은 데서 빨치산 토벌 작전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나 하사관들이 꽤 있었어요. 아, 6.25 경험. 네. 그러니까 정글이랑 비슷한 산악 지형에서 비정규전, 게릴라전 이런 데는 이미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미군하고는 좀 다른 전술을 썼습니다. 어떻게 달랐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군은 일단 총격전이 벌어지면 일단 좀 뒤로 물러서서 막강한 화력 지원, 뭐 포병이나 공군 폭격 이걸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화력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베트콩은 잽싸게 땅굴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효과가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총 맞으면 바로 양쪽으로 병력을 쫙 펼쳐서 퇴로를 막고 포위해서 그냥 섬멸해버리는 전술을 즐겨 썼습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죠. 아, 도망갈 길을 막아버리는군요. 그 땅굴 소탕 방식은 더 지독했다고 들었어요. 두더지 잡기 작전. 네, 그게 아주 유명하죠. 베트콩들한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땅굴 입구를 찾으면 다른 출입구로 예상되는 곳들을 다 막아버려요. 아, 다른 구멍들을? 네. 그런 다음에 입구에다가 최루탄이나 연막탄 같은 걸 막 집중적으로 쏴넣습니다. 그럼 안에 숨어있던 베트콩들이 매워서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소탕하는 방식이었죠. 이야, 정말 독하네요. 네. 하도 끈질기고 악착같이 하니까 베트콩 지휘부에서 한국군하고는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다고 할 정도니까요. 근데 그런 극한의 전술이 병사들 정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것도 참 걱정되네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적을 소탕하는 과정 자체가 뭐랄까 엄청난 공포와 긴장이었겠죠.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 눈앞에서 동료가 죽는 걸 봐야 하는 트라우마.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병사들 내면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군의 용맹함,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전투가 있다고 자료에 나오네요. 바로 짜빈동 전투. 아하, 네, 짜빈동 전투. 정말 신화적인 전투죠. 1967년 2월 14일 밤이었습니다. 해병 청룡부대 11중대, 병력이 한 294명 정도였는데 이 중대가 있던 짜빈동 기지를 월맹 전규군 1개 연대, 그러니까 2,400명 이상이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294명 대 2,400명 이상이요? 거의 10배잖아요, 병력 차이가.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짙은 안개, 가랑비까지 내리는 아주 안 좋은 날씨였어요. 와,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밤 11시 반쯤에 일체 공격이 있었는데 이건 일단 막아냈어요. 근데 새벽 4시부터 적 주력 부대가 정말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발에서 포탄 터지고 막 뒤엉켜서 싸우는 백병전이 벌어지고. 근데 당시 우리 주력 소총이 M1이었어요. 2차 대전 때 쓰던 거. 아, M1. 적들은 AK-47이었을 텐데? 네, AK-47 자동 소총이었죠. 화력에서부터 일단 분리했습니다. 그때 기관총 사수였던 송영섭 일병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데요.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벌겋게 달아오른 총효를 빼서 던져버리고 수류탄 여러 발 움켜쥐고 그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자폭. 서너 명의 적과 함께 산화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군 진지위로 포격을 요청했다면서요? 자기들 머리 위로? 네, 중대장의 결단이었죠. 적들이 막 진지 안까지 밀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군 희생을 각오하고 포병대에 자기 진지 좌표를 불러주면서 포격을 요청한 거예요. 진지 사수.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죠. 자기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심지어 지원하러 온 미군 헬기가 있었는데 아군 포격에 방해된다고 돌려보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절박하고 처절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길 수 있었나요?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승리였어요. 아군은 15명이 전사하고 33명이 부상했는데 확인된 적 사살 숫자만 243명. 중대병력으로 연대병력을 격퇴한 거니까요. 이건 뭐 세계 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승이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전투 하나로 한국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을 그냥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외신들 반응도 엄청났겠는데요? 네, 난리가 났죠. 뉴스위크 같은 잡지에서는 선생인 미국이 학생인 한국한테 뒤처진 걸 발견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군 전투력이랑 평정사업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했고요. 프랑스 르몽드는 연합군이 12년 동안 점령 못한 요새를 한국 해병이 2시간 만에 점령했다.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 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적들도 한국군을 두려워했겠네요. 그럼요. 베트콩이나 월맹군 지령에 한국군하고는 100% 이길 자신 없으면 싸우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깐요. 당시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도 한국군 전투력뿐만 아니라 특히 그 최명신 사령관의 민사작전, 그러니까 민심 없는 전략을 높이 평가했어요. 미군의 수색 선멸 작전과는 좀 다른 접근이었죠.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 정글의 신화, 이런 화려한 이야기 뒤에는 실제 그 전투복을 입고 싸웠던 20살 청춘들의 아픔, 눈물이 있었을 텐데요. 전투 영웅이기 전에 한 사람이 병사로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 그쵸. 전쟁터의 현실은 사실 영웅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병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념, 애국심 이런 것보다는 당장 살아남는 것이었겠죠.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그 극한의 공포, 또 바로 옆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걸 봐야 하는 그 끔찍한 현실. 이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을 겁니다. 그렇죠. 한 참전 용사 수계를 보면 담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온몸이 굳어서 숨이 멎는 것 같고 입안에 침이 바짝 말라서 혀가 안 돌아가고 뭐 뇌신경계가 멈춰서 멍청한 헛개비처럼 분별력을 잃는 것 같았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근데 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에는 그런 고통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게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정글에서 겪는 그 끔찍한 일들은 싹 숨기고 오히려 가족들 걱정할까 봐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꼬박꼬박 월급 보내서 살림에 보태라고 하고 멀리 있는 아내한테 혹시 뱃속에 애기 없느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냥 너무나 평범한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거죠. 영웅이기 이전에요. 베트남 현지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빛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최명신 사령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아주 적극적인 대민 지원 활동입니다. 그 유명한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군령이 있었죠. 아, 그게 최명신 사령관의.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군이 350만 명이 넘는 현지 주민들을 치료해주고 식량이나 구호품 나눠주고 학교나 도로, 집 같은 거 지어주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농사짓는 법 알려주고 이런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베트남 아이들이 한국군 보면 딸한 네. 이렇게 외치면서 반갑게 따랐다는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고 좋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이건 정말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역사입니다.
전쟁이라는 그 광기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인 학살. 네. 대표적인 사건이 1968년 2월 12일에 폭리 폭넛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청룡부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여성, 노인, 아이들을 포함해서 민간인 74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기내 근처 하미 마을에서도 같은 부대가 또 135명의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참담하네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인간성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이죠. 당시 살아남은 분 증언 중에 한국 군인들이 처음엔 빵을 줘서 조인 사람인 줄 알고 모였는데 갑자기 총을 쏠 줄은 몰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의 혼란과 비극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이죠.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어두운 역사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부분입니다. 빛나는 신화 뒤에 이런 그림자가 있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은 총성이 멎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특히 베트남 전쟁은 고엽제라는 또 다른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라고도 불리는 고엽제. 미군이 베트콩 숨어있는 정글을 없애려고 비행기로 막 뿌려댄 아주 강력한 제초제인데요. 제초제요. 네. 근데 당시 병사들은 이게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풀 죽이는 약,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늘에서 비처럼 뿌려대는 그 독성 물질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작전을 했던 거죠. 그걸 그냥 맞았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고엽제 안에 다이옥신이라는 인류가 만든 물질 중에 거의 최악이라고 불리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다이옥신.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네. 이게 한번 몸에 들어가면 잘 배출이 안 되고 지방 조직에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암이나 각종 신경계 질환, 피부병 같은 아주 심각한 병들을 일으키죠. 근데 더 끔찍한 건요. 네. 이 독성이 당사자한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심지어 그 다음 세대한테까지 유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를 이어서요. 네, 이게 고엽제 피해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참전했던 용사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는 건 물론이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2세들한테서 원인모를 희귀병이나 선천적인 기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사례도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샴상둥이로 태어나서 평생 장애와 병마에 시달려야 했던 김지우 씨. 또 아버지가 참전용사였는데 본인도 아버지랑 똑같은 말초신경병을 앓게 되고 심지어 그분의 어린 아들, 그러니까 3세죠. 3세 아들마저 희귀뼈질환을 지적장애까지 안고 태어난 오승미 씨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고엽제가 얼마나 참혹한 후유증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거죠. 총알은 피했을지 몰라도 이 소리 없는 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대대손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이 모든 피와 눈물,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은 결과적으로 뭘 얻었을까요? 좀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얻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파병 기간 동안 벌어들인 외화, 이른바 베트남 특수가 약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요. 50억 달러? 네, 이 돈이 당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연평균 12% 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나 한진 같은 대기업들이 이때 크게 성장했고요. 아까 말한 경부고속도로 같은 국가 기간 산업 건설의 밑거름이 됐죠. 경제 말고 다른 건 없었나요? 군사나 외교 쪽으로는? 물론 있었습니다. 둘째로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를 들 수 있어요. 참전 대가로 미국하고 브라운 각서라는 걸 맺었는데 이걸 통해서 대규모 군사 원조랑 장비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군 주력 소총이 M1에서 M16으로 싹 바뀌는 것처럼 군 장비가 아주 빠르게 현대화됐죠. 이게 훗날 K방산의 씨앗이 됐다고도 평가받고요. 아, K방산의 시작점이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국가적인 위상 제고입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은 그 이후 한국 안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고 또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원조나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자긍심을 얻는 계기도 됐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작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영웅들, 참전용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데요. 네. 그게 가장 안타깝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귀국할 때는 영웅이라고 떠들썩하게 환영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들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죠. 그렇죠. 현재 많은 분들이 한 달에 40만 원 남짓되는 참전명예 수당으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돈 가지고는 생활비도 안 된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 나오고 있죠. 40만 원? 정말 너무 적네요. 네. 게다가 더 상처가 되는 건 당시 미국 정부가 파병 한국군 병사들한테 지급했던 전투수당 있잖아요. 그 상당액을 한국 정부가 경제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가져가고 실제로 병사들한테는 아주 일부만 줬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가를 위해 목숨 걸었던 분들한테는 깊은 상처고 배신감일 수밖에 없죠.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또 정당한 보상,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벌써 반세기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2025년 오늘 우리가 이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정글에서 쓰러져간 5천 명에 넘는 젊은 목숨들, 또 살아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참전용사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우리의 뿌리군요. 네. 둘째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그 고엽제 2세, 3세들의 고통은 전쟁이 당사자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해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서로 총보리를 겨눴던 한국과 베트남이 지금은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경제 파트너자, 친구가 돼서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아픈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도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는 베트남 정글에서 싸웠던 그 청춘들의 피와 땀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의 눈부신 정글 신화, 그 이면에는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했거나 잘 몰랐던 그런 깊은 눈물이 숨겨져 있었네요. 네, 그렇죠. 영광 뒤에는 항상 그늘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풍요 속에서 그분들의 고통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온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웅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 오래된 격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 시절의 20살 청년이었다면 조국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저 머나먼 정글로 가라는 그 시대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